한국에 가면 볼 게 있나요? 태국보다 역사도 짧고 경제 위기인 나라잖아요. 여기 태국의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준비하던 학생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폰티비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하이소라고 불리는 상류층에 소속되어 있고 저 역시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죠. 태국 사회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뚜렷한 계급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소라고 불리는 상류층은 태국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저희 가족도 그 계층에 속해 있어 어릴 적부터 외국 교육을 받고 다양한 나라를 오가며 자란 편이죠. 부모님은 늘 태국에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국제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국제학교는 일반 태국 공립학교와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로 수업을 듣고 교사들도 외국에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커리큘럼 자체도 미국식이나 영국식 혹은 IB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친구들 대부분은 졸업 후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여행을 가거나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도 늘 전 세계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익숙한 이름들이고 그런 나라들을 수학여행지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처음 한국이 수학여행 후보지로 언급되었을 때 반응은 아주 엇갈렸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K-드라마나 K-팝 때문에 기대에 부풀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 거기 역사도 짧고 IMF 같은 경제 위기도 있었잖아. 차라리 유럽이나 중국처럼 오래된 문명이 있는 곳이 낫지 않아?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수학여행 후보지로 한국이 거론되자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작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타나콘 선생님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더욱 확실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한국은요, 한때는 떠오르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조금 시들어가고 있어요. 경제도 정체되고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선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이들도 많죠. 굳이 수학여행까지 가야 할 정도의 나라인가요? 그 말을 들은 일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나도 기사에서 봤어. 출산율 세계 최저라면서 요즘엔 한국 드라마도 예전만큼 인기 없는 것 같아. 다 비슷비슷해. 거기 엄청 경쟁 심하다던데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국을 아예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표현했고 또 어떤 친구는 한국은 단지 K-팝 이미지로 만들어진 허상이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이소 애들이 갈 나라가 아니야. 거긴 아직도 발전 중인 국가잖아. 우리는 유럽이나 적어도 일본 정도는 가야지. 그 말은 제게도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평소엔 유럽 쪽 문화에 더 관심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지만 어쩐지 이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선생님까지 나서서 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단정짓는 모습은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날 이후 반 분위기는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가고 싶다고 말하면 촌스럽다는 시선을 받을 것 같았고 나서서 다른 말을 꺼내기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며칠 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 반에서 영향력이 강한 한 친구가 식탁 위에 물을 탁 놓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은 린, 중국계 국제학생인데 부모님이 대기업 투자자이기도 해서 우리 반 안에서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너희 진짜로 한국 가고 싶은 거야? 그 말에 다들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중하권 학생들 사이에선 별로 좋은 이미지 아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항상 눈치만 보는 나라잖아. 문화도 다 미국 따라하는 느낌이고 전통 문화도 중국 거에서 가져간 게 많다고 하잖아.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런 말을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한국 가면 뭘 봐? K-팝 쇼핑몰? 아니면 옛날 왕궁? 그런 거 보려면 차라리 베이징 가는 게 낫지. 만리장성도 있고 자금성도 있고 진짜 역사가 있잖아. 한국은 솔직히 짧아. 왕조 하나 겨우 100년? 거기다 수도는 서울 하나밖에 없고. 그 말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이번에 가면 겨울이라 눈도 올 텐데 너무 추워. 따뜻한 데 가는 게 낫지 않아?
태국보다 발전한 것도 아닌데 굳이 해외까지 나가야 해? 그 순간 저를 포함해 거의 모든 학생들의 얼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예 난 이번에 안 갈래. 자율 선택이면 패스할 거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 역시 묘하게 그 말들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아는 것도 없었고 친구들의 말에 틀렸다고 반박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역사도 짧고 유럽처럼 장엄한 유적도 없고 날씨는 춥고 선진국이라기엔 애매하고 정말 거기 갈 만한 나라가 맞을까? 마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 안은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고 수학여행 준비팀은 다른 나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수학여행 준비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회의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 조회 시간 전교생 앞에 나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은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이는 학교 이사회와 재단의 협의 하에 최종 승인된 사안이며 모든 11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순간 강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끼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저 역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도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강제로? 교장 선생님은 연단의 선체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배우기에 매우 적합한 현대적 도시와 문화, 산업 현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글로벌 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불참은 곧 학업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말에 교실로 돌아온 뒤 친구들은 거의 폭발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리는 아예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독재야? 왜 수학여행이 강제야? 나 한국 진짜 가기 싫은데 왜 무조건 가야 돼? 교장 선생님, 혹시 한국이랑 무슨 계약한 거 아냐? 이런 음모론적인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이번 여행이 사실상 학교 홍보용이라는 얘기 들었다는 말까지 덧붙였고 다른 친구들은 한국 기업에서 후원받은 거라더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한국 수학여행을 의심하고 거부감까지 느끼는 분위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제라는 단어가 씁쓸하게 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학여행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있은 후 항공권과 숙소 예약, 팀 배정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정해졌고 저희는 마치 정해진 수순을 따라 움직이는 장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했지만 이제 와서 거부한다고 해도 어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와 아빠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괜찮은 거니? 괜찮다니요? 요즘 뉴스 보면 북한이랑 긴장 상황도 있고 외국인 혐오 같은 것도 좀 있다더라. 괜히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말이지. 엄마도 덧붙였습니다. 너 혹시 음식 안 맞으면 어떡하니? 매운 거 잘 못 먹잖아. 한국은 너무 맵다더라. 그리고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가서 차별받았다는 영상도 봤어. 그 말에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고 친구들이 하는 말과 온라인에서 흘러들어온 이미지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을 키워주는 또 한 사람, 바로 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메시지 알림이 하나 울렸습니다. 린, 폰팁 너 진짜 한국 가는 거야? 걱정돼서 연락했어. 저는 응, 다들 가니까 나도 가야지 뭐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곧장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내 사촌이 예전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었는데 영어 잘해도 무시당하고 무뚝뚝해서 외로웠대. 특히 동남아인한테 차별 심하다고도 했어. 그리고 너 알아? 한국은 CCTV로 다 감시받는 나라야. 자유 없어.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괜히 이상하게 보이면 경찰한테 붙잡힐 수도 있어. 아무리 학교에서 좋다고 해도 나 같으면 안 가. 린의 말은 예전보다 더 강하게 제 마음속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에 친구의 우려까지 더해지니 나도 모르게 겁이 났습니다. 정말 거긴 우리가 편하게 웃으며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일까? 혹시 낯선 눈빛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사실만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 걸까?
그 부정적인 시선들이 모두 맞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걸까? 그래도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아직도 반쯤은 긴장된 얼굴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몇 시간을 날아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공항의 조명들과 반듯하게 정리된 활주로 뭔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깔끔한 분위기였습니다.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가 안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태국에서 공항을 이용할 때면 특유의 퀴퀴한 공기, 습기와 사람들 냄새가 섞인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긴 그저 무향이었습니다. 차갑고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마치 병원 같기도 하고 미래 같기도 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 안을 걷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말없이 두리번거렸습니다. 린조차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야.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 공공 화장실도 무료야. 휴지도 있네. 자동으로 물도 내려가고 비데도 달려있어. 우리나라 공항은 화장실부터 냄새가 진동인데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길, 우리 모두는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 공항 리무진 버스는 무슨 항공기 1등석 같았습니다. 시트는 넓고 창문은 바닥까지 내려와 있고 전용 냉난방 시스템에 충전 포트까지. 진동도 거의 없고 창밖 풍경은 말끔히 포장된 도로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린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외버스보다 나아 진짜.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마자 가이드 선생님이 우리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솔직히 태국에서 지하철은 냄새와 소음, 혼잡함이 익숙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한 순간 우리가 입을 다물지 못했던 건 바로 완전 밀폐형 안전문이었습니다.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예 선로가 보이지도 않았고 바람 한 점 안 들어오는 구조였죠. 그리고 열차가 도착하자 무슨 영화 속 미래 도시에서 나올 법한 전동차가 조용히 정차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공기가 흘러나왔고 차량 내부는 환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지하철 타면 땀 줄줄 흐르는데 여긴 안 더워. 게다가 좌석 밑에는 온풍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겨울에도 다리가 따뜻했습니다. 노약자석 근처엔 아무도 앉지 않았고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도 이어폰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소란함, 밀치기, 냄새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모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곳에 와 있구나. 처음엔 그저 교장 선생님의 강요로 떠난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부모님이 걱정했던 위험한 나라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는 이곳은 그 어떤 나라보다 질서 있고 깨끗하고 조용하며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서울 도심을 걷기 시작하자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TV나 유튜브를 통해 보아왔던 K-팝 아이돌 배우들만큼이나 현실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세련되고 깔끔하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의 청년들이나 심지어 어르신들까지 옷차림이 단정하고 얼굴도 깨끗했습니다. 기름기 잘잘 흐르는 얼굴도 없고 옷이 구겨진 사람도 없고 샌들에떼에 낀 발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국처럼 며칠간 씻지 않은 듯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풍경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랑 같은 동남아 사람 같지 않다.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어? 저도 한숨처럼 대답했습니다. 세수 2번은 더 하고 나왔을걸? 아니, 다들 에스테틱 다녀온 사람들 같아. 심지어 중학생처럼 보이는 아이조차도 머리가 말끔하게 정돈돼 있고 패션 감각도 남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희끼리 서로의 옷차림을 보며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태국 브랜드 티셔츠와 반바지가 갑자기 너무 유치하고 구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물가였습니다. 처음으로 간 카페에서 아무렇지 않게 시킨 아메리카노 한 잔. 5,800원요. 계산대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린도 조용히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방콕에서 이 가격이면 호텔 디저트 세트야. 점심 식사로 간 식당에서는 김치찌개 하나가 1만원. 심지어 밥은 따로 돈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님한테 더 받을걸. 친구들이 하나 둘 중얼거렸고
저 역시 지갑을 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한국은 외식 문화가 발달했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 부담이라는 단어가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아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소비 수준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도 깔끔하고 카페도 고급스럽고 화장실도 어디든 무료이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급스러움 뒤에는 우리가 익숙한 싸고 대충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태국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점점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끌려온 듯한 한국이었지만 이젠 도리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튿날 우리는 단체로 한국의 역사 박물관과 고궁들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역사 박물관? 그냥 오래된 물건들 모아둔 데 아니야? 하고 생각했었지만 서울의 중심에서 마주한 경복궁은 그런 가벼운 상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처음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가이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에 건국되어 1897년까지 약 505년간 단일 왕조로 유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차크리 왕조도 오래되었지만 왕조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권력 구조가 바뀌고 왕권이 약해진 역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게다가 조선은 정치 행정의 중심 공간인 정전, 왕비의 생활 공간인 별전, 왕의 정원인 후원까지 완벽한 배치로 이루어진 체계적 궁궐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단지 오래되었다는 걸 넘어 구조적인 철학과 계획 속에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한국의 고대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원전 2333년 태국의 수코타이 왕조가 13세기에 세워졌다는 걸 생각하면 한국은 태국보다 3500년이나 더 앞서 고대국가를 형성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 전역과 중국 동북쪽, 일본 규슈까지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고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시작돼 약 700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수치들을 들으며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보다 1000년도 더 앞서 있네.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이 일본보다도 늦게 발전한 줄 알았어. 근데 원래 문명 자체가 일본보다 훨씬 오래됐네. 박물관을 빠져나올 때쯤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열어 태국 역사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아유타야 왕조는 1351년에 시작돼 1767년에 끝났습니다. 기껏해야 400년 남짓. 하지만 조선은 500년을 넘게 이어졌고 그 이전에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가 이어졌던 걸 생각하면 한국이라는 땅은 2000년 이상 끊임없이 국가가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침략을 많이 당했지만 그 어떤 시기에도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자도 종교도 전통도 다 스스로 지켜낸 것이죠. 그 말이 꽂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진 우리는 태국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문화와 시간의 무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격차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유산이었습니다. 박물관 안쪽 전시실로 들어가자 한글이라는 주제를 다룬 특별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판으로 된 오래된 문서들과 붓글씨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귀중한 책이 전시되어 있었고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국 고유의 문자이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1443년 문자 창제? 그것도 왕이 직접 만든 문자?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한자를 쓰던 나라들이 그냥 중국의 하위 문화권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태국의 문자도 본래 인도계에서 유래했지만 전체적인 문화나 언어는 중국 불교와 정치 체제, 복식 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당연히 중국어를 써오다가 그대로 한자를 받아들였겠거니 생각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중국의 문자와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창조해낸 나라였습니다. 린이 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왕이 국민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어줬다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시관 벽에 새겨진 훈민정음 서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로 시작되는 이 글은 백성을 사랑한 왕이 백성이 스스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문자였던 것입니다. 가이드는 덧붙였습니다. 당시 문자는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백성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위해 백성이 직접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을 위한 문자 한글입니다. 태국에서는 왕이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쓰이는 태국어도 그 발음이나 표현 방식이 지역에 따라 너무나 다양해서 하나로 통일된 문법이나 문자 체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한국은 나라 전체가 하나의 문자로 하나의 표기법으로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와 어순이 완전히 다르며 고유어 어휘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한국이 단지 중국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독립적인 문명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태국은 중국계가 많이 섞여 있고 명절 문화나 음식에서도 중국의 흔적이 짙지만 한국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사, 문자, 언어, 건축, 복식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고유의 문화였고 심지어 그것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또 한 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그 옆에서 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다른데?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종대왕, 훈민정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역사 여행이라고만 생각했던 이번 수학여행이 제 세계를 통째로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충격적인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의 최신형 자동차, 최신형 건물 등에 감탄하고 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도 도심 속에 존재하고 너무나 깨끗한 도로와 흙이 신발에 묻지 않는 것 또한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돌아온 태국에서는 고향의 냄새라고 여겨지지만 한국에서처럼 향기가 아닌 그저 독한 냄새가 났고 여기저기서 머리가 떡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태국이 갈 길이 아직도 너무나 멀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음식점도 저희와 같은 상류층이 먹을 만한 음식점은 많지 않았는데 한국은 어느 음식점을 가도 상류층 이상의 위생과 맛을 자랑하는 음식점이었죠. 그렇게 며칠 뒤 우리가 한국에서 돌아오고 난 후의 수업에서 국어 선생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실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고 모두가 아직도 그 눈부신 한국의 거리와 고궁 그리고 지하철역을 떠올리며 어딘가 현실감 없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우리를 둘러보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번에 한국 가서 많이 놀랐지? 시설, 교통, 거리, 역사 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거야. 학생 몇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린조차 입을 다문 채 조용했고 저도 그때의 인상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책상 앞에 손을 올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왜 우리는 한국처럼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을까? 왜 지금도 우리는 거리 곳곳에서 전선이 드러나 있고 여전히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 누군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야. 선생님은 오히려 역사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한국은 고대부터 수천 년간 끊임없이 외침을 막아내며 나라를 지켜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식이 깊어졌고 문자가 생기고 정체성이 강해졌어. 그리고 그 역사의 두께가 지금의 시민의식, 기술 발전, 질서 있는 사회로 이어졌겠지. 그 말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크게 쓰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태국은 자랑스러운 문화가 많지만 중국과 인도, 유럽의 틈바구니에서 늘 정체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우리가 자랑하는 역사도 사실은 비교적 짧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시기가 많았지. 그게 지금 우리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린이 작게 중얼였습니다. 한국은 무서운 나라야. 말 그대로 완성되어 있었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이 내 세계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이제는 예전처럼 한국은
그냥 K-팝의 나라 정도로 말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우리 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을 갔다 오기 전과 후에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고 온 사람들처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 안의 카페테리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국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셀카를 찍으며 웃고 떠들었을 우리지만 지금은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린이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좀 자존심 상했어. 모두가 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태국에서도 하이소잖아. 다들 부모님 병원 하거나 무역회사하고 국제학교 다니는 것도 진짜 소수고. 그런데 한국 가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수준보다 더 여유롭고 더 세련돼 보였어.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 기준으론 그냥 서민 아니야?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문제는 그 서민이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냄새 안 나는 거리, 고급스럽고 청결한 지하철, 누구나 사용하는 깨끗한 공공화장실. 우리 동네보다 더 깨끗했어. 솔직히 저도 거들었습니다. 난 한국 지하철에서 느꼈던 냉방 시스템이 아직도 생각나. 태국에선 아무리 비싼 백화점이나 고급 카페에 있어도 에어컨 작동 안 하는 곳 많잖아. 근데 한국은 그냥 기본이었어. 어떤 역에서도 땀 흘릴 일이 없었어. 프라요시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집 없는 청년들도 1인 가구용으로 설계된 현대식 오피스텔에서 살고 태국은 상류층인 우리가 아직도 단수, 정전 겪으면서 사는 거 보면 뭔가 뒤바뀐 느낌이야. 모두가 웃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 상류층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바뀐 기분이었습니다. 태국에선 특권층으로 살아왔지만 한국의 평범한 시민이 누리는 삶이 우리의 최고 삶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진짜 지금까지 너무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거 아닐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모두 한국 수학여행 이후에 한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한국 대학교를 가는 방법을 알아보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하이소여도 한국의 물가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에서 좋은 생활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 뻔하죠. 이런 태국의 현실을 깨닫고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태국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한국의 최저시급도 못한 돈을 많은 월급이라고 생각하며 받으며 태국에서 낙후된 인프라 속에서 사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지난 시간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중국계 린은 너무 충격에 빠진 모습이고 저희 모두 한국에 다시 가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태국도 한국처럼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죠.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